기원전 427년부터 347년까지 살았던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정에서도 승대와 승대의 변호사는 거짓말만 집요하게 늘어놓았고 공판 검사는 무표정하게 그들의 허위 주장과 허위 진술을 듣기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채가 원규에게 주문했다. 승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세호 상무, 송길령 실장, 이상호 과장. 그들은 승대가 투서 협박을 할 때 억울한 피해를 당할 뻔한 너의 A대학 동문들이고 너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의 지분을 승대가 원하는 가격에 양도하겠다는 굴욕적인 약속까지 했잖아. 그리고 박만길 회장도 그때 그 문제를 주선했던 증인이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면 승대의 거짓말이 즉시 탄로날 것이다. 인채야, 나도 알아. 그 사람들도 1심 재판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데 내가 먼저 부탁하고 싶지 않아. 우리 주위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고 자칫 엉뚱한 불똥이 튈까 두려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옳은 일이라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면 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다르지. 그러니 억지로 부탁하지 말자. 게다가 한때 우리가 연루된 일로 재수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돼. 외롭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끝까지 싸워보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2012년 9월에 내려졌는데 역시 무죄였다. 고승대와 이문식의 입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승대는 우선 처남이자 원규의 대학 동기인 임기택이 전달해준 이메일을 증거로 첨부하여 원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송수홍 부장판사의 판결을 받아본 원규가 인채와 국제통화를 하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표정은 몹시도 곤혹스러워 보였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인채야, 판결문의 첫째 취지에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과 이사를 포함한 직원 연금, 퇴직,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의 다른 유형 또는 급여 계획은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 즉 등기 임원인 승대의 급여와 수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야.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당이 지급되었던 시기에는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횡령이므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의결했었어. 판사가 어떤 이유로 그런 허위 사실을 판결 취지로 삼았을까? 원규가 속이 썩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인채야, 두 번째 판결 취지도 엉터리다. 그래? 읽어줘봐. 이 사건 수당은 주로 피고인 가족의 주거비용, 전기료, 수도료, 전화비, 피고인 자녀의 학비 등인데 위 비용들은 모두 피해 회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복지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인채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복지 비용? 그러게, 혹시 판사는 OSC가 한국에 있는 재벌 기업이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 승대를 한국 회사에서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했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그리고 복지 비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었고 투자 약정의 만장일치 합의 규정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인데 생활형 횡령은 무죄라는 거야 뭐야?
여기 또 세 번째 판결 취지도 웃긴다. 이 사건 수당은 2년 동안 6,8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위와 같은 액수는 피고인이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던 SNC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주재원을 파견하는 다른 회사들이 지급하는 통상의 수당보다 적은 금액이다. 송 판사는 정말로 OSC를 한국의 재벌급 회사와 비교해서 판결했다. 그리고 승대를 필리핀 주재원으로 판단한 게 맞다. 이 판결은 심각한 사실 오인이다. 어허, 이런 멍청한. 여기 네 번째 판결 취지는 더 웃긴다. 그 금액도 피해 회사의 규모, 피고인이 경영에 기여한 정도, 즉 피고인이 경영하는 동안 피해 회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란다. 허허. 뭐야? 그게 판결문이야? 아니면 소설이야? 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판결문에 올리는 거야? 승대가 언제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 흑자였던 회사를 적자로 만든 장본인인데. 혹시 승대가 서류를 위조해서 판사에게 보낸 것은 아닐까? 어떻게 그런 허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증거로 채택하였을까? 승대 변호사가 판사를 구워 삶은 모양이다. 이건 뭐 짜고 친 고스톱 같아. 두 사람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것은 죄진 사람을 혼내줄 힘이 없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었다. 원규의 지인 중에는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혜석 교사가 있었다. 박 교사는 원규의 탄식을 듣고는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자유심증주의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윤 사장님, 이것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또 어떤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법관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능력은 법관의 마음대로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경험 법칙이나 논리 법칙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판결 이유에 표시된 증거가 경험 법칙이나 논리 법칙에 어긋난 때에는 사실 오인이 됩니다. 만약 송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한 네 가지의 판결 취지가 모두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위 주장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라면 명백한 사실 오인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 판사는 승대가 제출한 어떤 위조 서류를 물증으로 채택했을까? 아니면 물증도 없이 승대의 허위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을까? 어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판단했다. 만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있다면 검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사장님은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니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고승대의 변호사와 수많은 사건들에 둘러싸여 윤 사장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검사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처음부터 자명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죄 판결에 크게 고무된 승대의 가슴속에 도끼가 차오르더니 컴퓨터 앞에 앉았다. 원규의 이미지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그의 사업도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A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인 사실 하나에 거짓 10개를 섞어 놓으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도 사실인 양 믿는다. 그래서 그는 법원 판결문을 제일 먼저 소개하여 말뚝을 세운 후 허위 사실들을 말뚝에 주렁주렁 매달았다. 그의 눈빛에 광기가 번들거렸다. 동문제위. 윤원규가 동원한 무장경비에 의한 공갈과 폭력으로 회사를 뺏기고 귀국했던 고승대입니다. 아마 이 메일이 그놈에게 알려지면 또 형사고소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혹여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윤원규라는 또라이에 의해
동문회와 관계된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되어 처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윤원규는 필리핀에서 무장경비를 동원하여 저를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돈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적자 상태인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켜 놓은 시점에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윤원규는 필리핀에 숨겨놓은 젊은 첩이 있고 그의 친구인 박인채의 부인, 고모부인 필리핀 경찰 총경을 이용 OS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여달라 살인교사를 한 인간입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부산에 계신 동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기꾼 윤원규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 동문들이 범죄와의 집에 멋모르고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작성한 후 다시 읽어본 승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천재의 문장다웠다. 이 정도면 동문들과 지역사회에 원규를 파렴치한 사기꾼, 공갈 협박범, 살인교사범, 축첩을 하는 더러운 놈으로 각인시킬 것이다. 진실이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흠집을 내고 나면 그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다. 추한 것일수록 오래도록 뚜렷하고 분명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승대는 이 메일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고민했다. 만약 원규와 친한 동문에게 보냈다가 그가 냉큼 반론을 제기하거나 승대를 비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박만길 회장과 정성일 고문, 이 두 사람은 원규와 사업상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고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으니 1순위로 받는 사람 리스트에 올렸다. 다음으로 황희영과 안시중을 포함한 선배들 4명, 권위주의에 절어 있어서 동문 모임 때마다 장유유서를 따지는 그들은 평소에 기술을 무시하는 원규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6명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후배들 중에 돈 욕심이 많아 보이는 4명을 골랐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미 사업에 성공한 동문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과 행동을 극히 조심한다. 그리고 승대가 이미 고른 6명의 선배들은 후배들보다 부자들이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이름과 나란히 받는 사람 리스트에 한 통속으로 묶어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벌써 10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원규의 동기생 이권호 사장을 골랐다. 권호는 원규와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의 권호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도 승대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처세가 항상 올바르고 착하다고 소문난 권호를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승대가 보내는 이메일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IQ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계산도 저변에 깔아두었다. 그래서 승대는 11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몇 주일이 지나도 원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음먹은 대로 올가미를 씌운 것 같아 승대는 흐뭇했다. 오랜만에 가슴속 체증이 확 뚫리는 듯했다. 승대가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이메일을 11명만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몇 명이 이거 재미있는 얘기네 하면서 다른 동문들에게 뿌렸고 후배 2명이 원규에게 메일 내용을 알려주었다. 윤 선배님,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메일의 수신인들은 동문 전체도 아니고 평소 고 선배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윤 선배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골랐으니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는 나쁜 의도인 것으로 느껴져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맙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만일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선배님께서 해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많은 동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선배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그날 밤 원규는 부산 남부 동문들 전체가 받는 이메일로 승대의 거짓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증거들도 첨부해서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동기생인 이권호에게 전화를 했다.
건호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고승대가 너를 포함한 동문들 11명에게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더라. 그런데 너는 그동안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었고 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어. 혹시 그 메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냐? 원규야, 내가 승대의 메일을 받고도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남의 말썽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동기로서 비난을 하거나 실망했다면 그 부분은 달게 받겠다. 원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건호가 그를 동기라고 했다. 그와 승대를 싸잡아 남이라고 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나? 원규 혼자서 건호를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속담에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고 했다. 그는 건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네의 설명 잘 들었네. 자네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그것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군. 나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자네 의견 묻지 않을 것이고 자네가 나서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네. 아, 이 말은 사실 이제까지는 자네한테 다소나마 기대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네.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대학 동기일 뿐이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에 사무치도록 느꼈네. 하지만 대학 동기들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올린 적이 있었던 2개의 문장은 적었다가 지웠다. 그런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 친구는 루머를 믿지만 진짜 친구는 너를 믿는다. 당신의 친구에게 힘든 일이 전혀 없거나 친구의 역경을 모른 채 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다. 원규가 해명 이메일을 보낸 이틀 후 정성일 고문이 동문 전체 이메일로 회신을 했다. 그는 원규보다 10년 이상 선배이고 전임 동문회 회장이다. 윤 사장, 개인적인 분쟁의 메일은 당사자들 간에 교신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고 후배도 비슷한 메일을 전체에게 보내왔던데 그 누구도 회신이나 대응을 안 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두세 사람 간의 분쟁을 우리 대학 동문회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철저히 개인적인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개인 간의 사업상의 분쟁인 것을 부산 남부 동문회 전체 메일로 보내는 것은 예의에 안 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부산 남부 동문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 후배나 윤 사장이 앞으로 전체 메일로 이러한 개인 분쟁을 보내는 것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A대학교 부산 남부 동문회 고문 정성일 드림.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둠이 깊지 않으면 그 별들의 밝기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원규의 주위에는 많은 동문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서로 친한 척하지만 원규에게 공경이 닥치지 않으면 그들 중에서 과연 누가 가까이에서 빛을 내는 친구인지 알 수가 없다. 공경은 주위 사람들 중에 누가 친구인지, 누가 친구인 척 하는지, 혹은 누가 적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다. A대학교 동문회에는 수호천사처럼 자기가 없으면 마치 동문사회에 큰 병고가 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다니는 녀석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마다 양쪽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양비론을 펼치는 자도 있다. 실제로 승대보다는 원규를 겨냥하여 예의를 거론하고 동문회의 이미지를 수호하겠다는 냄새를 풍김으로써 정선일의 꾸짖음은 멋들어진 동시에 위선적이었다. 그에 대해 원규는 동문 전체 메일로 답신을 보냈다. 정성일 동무님, 메일 감사드립니다. 고승대가 지난달에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 동문께서는 그의 이메일을 받고서도 한 달 이상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듯한데 왜 저의 해명 이메일에는 단 이틀 만에 경고 내지는 충고하시는 건가요? 설마 정 동문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제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메일이 동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을 지켜 그 메일의 내용을 묵인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많은 동문들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메일이 왔는데도 동문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제 스스로 나섰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정동무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동문들에게 유포했고 동문들 중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스스로 해명도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고승대의 악성 소문은 가만히 둬도 괜찮고 저의 해명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문께서는 모든 동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동문들 중에는 단 한두 사람이라도 이 문제의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동문의 이름으로 저에게 충고하시는 거지요? 정동문님의 개인적인 충고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 토달지 않고 받겠습니다. 제가 해명하는 자료를 받고 좀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몇몇 동문들의 반응을 들은 바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도 정동문과 일부 동문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모든 동문들의 입장이라며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문들의 권위는 기수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누구의 권위는 높고 누구는 낮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IQ 천재 고승대와 수재 이문식은 서로 키득거리며 좋아 죽었다. 박수를 마구 쳐댔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보다 더 통쾌하고 후련했다. 원규와 동문들 사이의 이간질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씌운 올가미는 원규가 발버둥을 쳐봐도 스스로 벗지 못한다. 훗날 누군가가 그 올가미를 벗겨준다 하여도 상처받은 이미지까지는 벗겨주지 못한다. 옛날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나무에 박힌 못은 빼줄 수 있지만 못자국은 어쩌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승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뻑적지근한 가슴을 안고 이번에는 박인채를 혼내주기 위해 필리핀 교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 필고 게시판에 박인채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 일색의 글을 올렸다. 물론 승대는 자신의 이름은 숨기고 익명으로 올렸다. 손쉽게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겁쟁이도 대담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작가가 말했듯이 인간 사회는 아주 잘 굴러가는데 인터넷은 훨씬 더 잘 굴러간다. 글의 내용은 교민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그의 특기인 객관적인 사실 한 가지와 거짓 10가지를 섞어 그럴듯하게 편집했다.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한 말을 승대의 IQ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계속 되풀이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이제 소문이 와자자하다. 소문은 소문을 낳아 스스로 못질을 하고 다닌다. 소문은 살아있는 세균처럼 가만히 둬도 스스로 끊임없이 번성하고 진화한다. 일단 소문이 떠돌면 소문의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이미지가 씌워진다. 그리고 소문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실보다 훨씬 강하고 파급력도 크다. 게다가 소문에 있어서 진실을 알고자 노력하는 바보가 있었던가? 소문 그 자체가 얼마나 고소한 안주거리이고 재미있는 대화 소재이던가. 효과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동물들이 즐거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은 반복하는 법칙이다. 승대라는 동물도 효과 법칙에 잘 따르고 있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편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걸핏하면 그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그것이 범죄에 적용되면 상습범이다. 승대는 스스로 상습범이 되어 막장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운 것도 없었다. 그런데 A대학 동문회는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바보들이 승대와 이문식이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았다. 특히 원규의 대학 동기들 속에 바보들이 많았다. 동기들이 많이 모인 어느 상가집에서 A씨가 원규에게 말했다. 원규야,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다들 웃는다.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놈을 피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있던 B씨와 C씨가 낯을 붉히며 A씨의 말에 반대했다. 아니야. 사람이 개를 패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개새끼가 사람을 패면 모두가 비웃어. 그런 미친 개새끼는 몽둥이 찜질이 약이다. 개새끼가 못된 버릇을 안 버리고 버티면 죽을 때까지 패버려. 미친 개 어쩌고 하는 말이 들리자 원규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자신을 노려보던 승대의 눈빛에 어려 있었던 형언하기 어려운 적대감을 떠올렸다. 그 녀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친놈일까? 자네들 창녀 때는 벗어도 도둑 때는 못 벗는다는 말 들어봤어? 도둑질하는 버릇, 거짓말하는 버릇, 사기치는 버릇은 못 버린다는 뜻이야. 이문식과 고승대 같은 사기꾼들은 피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 버려야 해. 곁에서 듣고 있던 동기생들이 B씨와 C씨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원규의 대학 선배 김동환 사장이 유럽 출장 중에 소문을 접하고 원규에게 카톡을 보내왔다. 사이버 공간에 퍼져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였다. 마법에 걸린 화살. 먼 옛날 한 신이 화살의 마법을 걸었는데 그 마법은 화살이 끝없이 세상을 돌며 사람들을 차례로 쏘아 죽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화살에는 숨어있는 마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화살을 쏘아 상대방을 다 죽이고 나면 결국 되돌아와서 그 화살을 쏜 사람마저 죽게 만드는 마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모든 사람들이 화살에 희생되었는데 그 화살은 이제 신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신은 자신이 마법을 건 그 화살을 피해 다니느라 영겁의 세월을 바쳐야 했는데 그 화살의 이름은 바로 험담이었다. 이렇듯 험담이라는 활 시위는 상대방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자, 그리고 험담을 하는 사람 모두를 죽인다는 험담. 험담을 하는 자는 나쁜 사람이고 험담을 들어주는 자는 멍청한 사람이며 험담을 옮기는 자는 바보다. 다음날 부산 남부동문회의 원로 전성환 사장이 원규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남부동문회 전체에게는 참조로 보냈다. 승대가 처음 보냈던 이메일 리스트에는 전 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윤 사장, 자네와 고 후배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간단하게 내 의견을 전하네. 나는 구식이고 늙은이 이어서인지 동문 선후배 사이에 평등하게 친구처럼 지내자는 자네의 평소 소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선배들에게 했던 기수에 따른 장유유서를 후배들에게 기대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네. 일부 다른 동문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자네와 나의 생각과 소신은 다른 것이지 어느 누가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네. 그리고 지금 왈가불가하는 것에 관련하여 고 후배가 먼저 자네를 공격했으니 자네의 해명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증거를 제시하여 고 후배 메일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니 고 후배도 그에 대한 반박 증거 내지는 애초에 주장했던 윤 사장의 범죄 행위와 추악한 사생활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네. 그래야 공평한 것이지. 만일 누구든 근거 없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동문들 전체 앞에서 남자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거든. 개인적으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네. 암세포는 스스로를 정상세포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환경을 잘못된 자신에게 맞게끔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은 암세포와 같다. 암적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규와 인체가 얘기를 나누었다. 정상세포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암세포를 방사선으로 파괴하든지 수술로 제거해야 돼. 중앙동에는 해운회사들이 많아서 항해사 출신들이 많아. 그들 얘기로는 바닷속에 항해사들이 알지 못하는 난파선이나 암초들이 많이 있단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새로 발견되는 암초를 반드시 해도에 기록한대. 항행통보, 즉 노티스 투 마리나라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암초를 발견하면 다른 모든 항해사들에게 알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마도로스들의 의무이자 관습이래. 그것 좋은 관습이군. 암세포는 파괴하든지 제거하자. 파괴할 수 없는 암초는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해도에 기록하자. 통화를 하고 있는 인체의 발치에서 거실로 몰래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논일었다. 베란다 창문 너머 마닐라 베이의 수평선 위에는 늦은 오후에 부드럽고 농염한 태양이 뭉게구름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저 석양,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가슴을 태우리라. 용기란 성공할 확신이 없을지라도 어렵고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리더라도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힘이다. 무릇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두려움에 맞선다. 고승대와 이문식, 그들이 바라는 것을 배려해 준 사람들에게 은혜는 못 갚을지언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자들, 동업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도 오히려 재판부를 농락한 자들, 잘못을 지적하는 원규에게 오히려 투서 협박을 하며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파탄 내려고 했던 자들, 운영자금을 빌려준 인체와 그의 아내를 오히려 필리핀 감옥에 넣으려 했던 자들, 인체의 처고모부까지 사주하여 살인교사 누명을 씌우는 자들, 온갖 추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교활하고 비열한 자들. 원규는 부산에서 고승대를 명예훼손죄로, 이문식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앞으로도 회사의 회계 자료를 통해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악행과 비리에 대해 합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고승대와 이문식은 훗 하고 코웃음을 쳤다. 우리들의 악행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한국의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법원은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거짓말로 장난칠 수 있는 우리의 희극 무대인데, 1902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존 스타인백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법률을 따를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법률이란 자꾸 바뀌는 것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할 권리가 있어요. 고승대의 횡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크게 고무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다. 바로 김다루였다. 고승대를 만난 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필리핀에 대한 미련이 불현듯 되살아났는데 송 판사의 판결이 그를 한층 더 자극하고 부추겼다. 어딜 가더라도 감시 카메라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는 좁은 한국에서보다는
필리핀 같은 후진국에서 한국 사람이나 현지 교민을 상대로 크게 한탕 해먹는 것이 나중에 재수없이 걸리더라도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유혹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문화가 크게 다르다. 특히 한국은 정치인들과 사귀기 어려운데 필리핀은 수월하다. 한국은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의 친분은 크나큰 자산이다. 필리핀은 정치인들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필리핀 정치인을 사귄 후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일이 어긋나더라도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으니 일을 추진한 다루 역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피해자가 그를 한국에서 고소해도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성대의 판례가 있지 않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처먹기 딱 좋은 환경이 필리핀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고사장님,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다루의 축하 전화에 승대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반가운 오토로 받았다. 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하하하. 이제 마음 편하게 큰 사업 일으키셔야지요. 필리핀에는 언제 다시 들어가십니까? 한국에서는 승소했는데 그놈들이 필리핀에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네요. 그래봐야 지들만 손해고 크게 다칠 일만 남았지만요. 하하하. 그 즈음 승대는 미얀마에서의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 우리 고사장님께서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 같으면 당장 사람들 풀어 죽여버릴 텐데 말입니다. 하하하. 맞아요. 제가 마음이 약한 게 탈이에요. 고사장님, 그런데 혹시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필리핀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알고 계세요? 고사장님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 네. 하지만 제가 요즘 바빠서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만납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졸부가 있는데 필리핀에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루 말투가 은밀해지고 끈적끈적해지자 승대의 IQ가 재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만나 작업을 구상했다. 다루는 우연히 해운대 일대의 부동산 개발 붐으로 큰 돈을 번 홍 회장을 알게 되었다. 예전의 송 회장과는 달리 홍 회장은 조폭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건축기사와 토목기사들을 고용하여 제대로 된 개발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 회장도 돈은 많은데 그에 걸맞는 명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 허영심에 지배받는 인간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약점이었다. 그리고 다루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다루의 의도를 간파한 승대가 이문식에게 연락했더니 파블로의 프리메이슨 조직원인 오스메를 추천했다. 오스메는 세부섬에 있는 다나오 시장의 사촌 형이다. 세부는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휴양지이고 마닐라보다는 치안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다루는 수월하게 송 회장을 꼬드길 수 있었다. 해외 사업 진출과 필리핀 정치인을 사귄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며칠 후 다루와 송 회장이 세부로 날아갔다. 승대의 전가를 미리 받은 이문식과 파블로가 오스메에게 얘기했더니 다루와 송 회장은 세부 공항에서부터 다나오 시청까지 경찰 오토바이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시장의 저택에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받을 때였다. 성질이 급한 홍 회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다나오 시장과 오스메에게 태양광 사업의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홍 회장은 다루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니 굳이 다루를 중간에 세우지 않아도 되었다. 다나오 시장과 오스메는 시종 긍정적인 답변만 했다. 손님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무례라는 것이 필리핀 관습임을 알지 못하는 홍 회장은 시장과 오스메의 확신에 찬 대답을 사업에 대한 일종의 보증으로 받아들였다. 만약 그 사업을 추진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고 홍 회장이 묻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였고 급기야 홍 회장이 시장과 어깨동무하며
우리가 남이가 라는 한국어 건배사를 외치기에 이르렀다. 부산으로 돌아온 다루와 홍 회장은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홍 회장은 남들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수고비로 일시불 1,000만 원을 주었다. 통이 크다는 점과 사업이 성공하면 더 큰 보수를 주겠다는 홍 회장의 면모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다루는 승대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었다. 수고에 대한 답례는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루는 그때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 홍 회장은 회사 내에 특별 부서를 꾸렸다. 태양광 설비는 모두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장을 차릴 필요는 없었고, 무역 실무를 담당할 직원과 전기 기술자 그리고 축전지 기술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다루는 다나오 시 전체의 가로등과 관공서의 외등을 태양광 전지로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띠고 다시 세부로 들어갔다. 다나오 시와 계약이 성사된 후 필리핀 전 도시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다나오 시장을 포함하여 필리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홍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루는 출장비를 두둑하게 받았다. 세부로 간 다루는 모든 연락을 홍 회장하고만 해야 했다.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회사의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다루의 세부 행과 다나오 시장과의 사업 추진도 극비사항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승대를 통하지 않고 오스메에게 직접 연락했다. 다루는 세부 시내에 있는 캐슬피크 호텔에 투숙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장과 잠깐 면담하거나 식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술집과 고급 식당을 찾아다니며 돈을 펑펑 썼다. 공부만 잘했지 이곳 사정 모르는 멍청한 판사들은 필리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마음껏 써도 대기업 주재원의 임금과 수당보다 많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았던가. 히히히, 가만히 있자. 필리핀에 살고 있는 교민들 중에 대기업 주재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상위 1%도 안 될 텐데. 아하하하. 다루는 세부에서의 생활을 좀 더 멋지게 즐기기 위해서 승용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호텔에서 소개해준 렌터카 업체에 찾아갔다. 코로나 한 대를 한 달간 렌트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마침 토미가 들어오다 그의 옆 얼굴을 얼핏 보게 되었다. 토미는 마닐라에서의 중고차 매매업이 성공한 후 세부에서 렌터카 사업에 진출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고 생각하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토미는 방금 나간 고객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계약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에는 김다루라고 적혀 있었다. 국적은 한국. 토미는 즉시 리나에게 전화를 했다. 12년 전 다루의 버림을 받은 리나는 마리셀과의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여 2년 징역형을 받았다. 다루의 아들 훈을 낳은 지 5개월 후였다. 주변에 힘있는 사람이 없었던 리나는 토미에게 도움을 청했다. 리나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토미가 인체와 마리셀을 찾아갔다. 리나는 다루가 시키는 대로 했던 더미였을 뿐이고 실제로 리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마리셀이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고 리나는 감옥에 수감된 지 3달 만에 풀려났다. 그 후 싱글맘인 리나를 토미가 가끔 찾아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서로 깊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줄곧 마닐라의 선술집에서 격리 일을 보면서 아들 훈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토미의 연락을 받은 리나가 그녀의 형부인 마카리오와 의논했다. 훈이 아빠가 세부에 와 있대요. 형부가 한번 만나봐 주세요. 하지만 만일 저나 훈이에게 아무런 애정이나 관심이 없다면 저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잊고 살 테니
그냥 돌아오셔도 돼요. 훈에게는 아빠에 대해서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김다루. 갑작스레 그에게 생각이 미치자 리나의 심장은 쓰라림으로 조여들었다. 며칠 뒤 다나오 시와 세부 시를 연결하는 국도에서 다루의 차를 뒤쫓아 오던 경찰이 세웠다. 오스메를 만난 후 세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다루가 무슨 일이냐며 따지자 다짜고짜 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때 갑자기 불량해 보이는 사내 3명이 차 뒤쪽에서 불쑥 나타났다. 그들의 허리춤이 불룩한 게 권총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에 시동을 걸려 하자 경찰이 총을 꺼내 그의 얼굴에 겨누었다. 그가 다나오 시장의 이름을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해도 경찰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코로나의 뒷좌석으로 옮겨 탔고 3명의 사내들은 운전대와 조수석에 그리고 그의 옆 좌석에 1명씩 탔다. 그러고 나서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다. 오후 5시경의 국도에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무 일에 호기심은 있지만 참견하거나 끼어들지 않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이다. 아니, 딱 한 사람이 있었다. 다루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타기 직전 썬팅을 짙게 한 차가 그들 곁을 지나다 급정거했다. 그리고는 창문을 내렸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둥그스름한 얼굴이 다루를 가만히 쳐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시동을 걸고 가버렸다. 곧이어 코로나가 출발하자 경찰도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다루와 정체불명의 사내들을 태운 차는 2시간 이상 북서쪽으로 달렸다. 말로만 들었던 납치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자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가진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필리핀어로 무어라 시끄러운 대꾸를 했을 뿐 한마디도 영어를 쓰지 않았다. 그들의 땀 냄새와 입 냄새가 역하게 그의 코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느덧 날은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차는 비포장 산길을 한참 동안 달렸다. 길바닥은 패이고 울퉁불퉁했다. 소나기가 지나갔는지 군데군데가 질척거렸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듯 길에 잡초가 많이 나 있었다. 코로나는 쉼없이 덜컹거렸고 차체의 하부가 돌에 긁히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다루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 심한 요일을 느껴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들은 채 만체했다. 다루는 문득 국도에서 이 사내들에게 납치되기 직전에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사내가 승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을 보지 못했으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얼굴형과 코, 입매무시가 10년 전에 마닐라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승호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설마 승호가 세부섬의 지방국도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이제 주위가 어두워졌다.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 달리던 차가 어느 궁벽지고 허름한 집 앞에 멈추었다. 리빠라고 부르는 플리프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이었다. 집의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이 없는 거실 주위로 날벌레들이 몰려들었다. 집 주위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밀림 숲이었고 쥐죽은 듯이 괴괴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의 등을 사내들이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용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가 갑자기 헉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망연자실한 그의 아랫도리가 오줌으로 흥건히 젖었다. 거실 중앙에는 마카리오가 의자에 앉아서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미스터 킴, 오랜만이야. 어떻게 나를 찾아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공포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내깟 놈이 알 것 없고 나를 바로 알아보는 걸 보니 이 사진의 주인공들도 알아보겠군. 마카리오가 건네준 사진 속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어떤 여인과 초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눈이 찢어진 사내 아이가 초라한 행색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은 얼핏 리나인 듯 했지만
지금 30대 초반일 터인데 사진 속 여인은 너무 나이 들어 보여 누군지 확실히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카리오가 입을 열었다. 리나가 그의 더미로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던 것, 3개월 동안이나 철창신세를 졌던 것, 그리고 결혼을 약속받고 동거했지만 버림받은 후부터 지금까지의 비참했던 생활을 설명했다. 애비 없이 자라고 있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던 마카리오의 목소리는 무자비하게 침착했다. 얘기를 듣는 동안 다루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나 죄책의 기색이 억지로라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몰라 섬뜩하고 아슬아슬한 공포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눈으로 흘러드는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3명의 사내들은 뭐라 자기들 마을로 시시덕거리며 쇠 몽둥이와 밧줄, 포장용 테이프를 챙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결국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전율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카리오가 다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사진에 눈을 두었다. 그러자 그는 얼른 그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선 손을 싹싹 빌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리나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마카리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걸하는 그의 온몸은 땀과 오줌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역한 땀내와 지린내가 초가집 거실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마카리오는 그의 비굴하고 더러운 꼴을 내려보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사진에 눈을 돌렸다. 리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일 저나 훈이에게 아무런 애정이나 관심이 없다면 저도 여태처럼 앞으로도 잊고 살 테니 그냥 돌아오셔도 돼요. 이 못된 한국놈은 리나와 훈에게 애정이나 관심이 털끝만큼도 없는 듯 느껴졌다. 그러자 무식하고 단순한 마카리오의 가슴이 치를 떨며 사납게 뒤틀렸다. 밤하늘은 맑았고 초가집 주위에는 으스스한 달빛이 고요히 쌓이고 있었다. 다음날 다루는 홍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계약 체결만 남았으니 다나오 시장과 오스메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날 오후 홍 회장은 미화 5만 불을 다루가 불러주는 홍 회장이 처음 들어보는 필리핀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 시장과 오스메가 그네들의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다루가 설명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입금이 확인된 다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명할 것이니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은 열흘 후에 세부로 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토미는 호텔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코로나를 회수해 간 후 일꾼들을 시켜 차 안팎을 구석구석 빡빡 문질러 닦았다. 다루의 차량 임대 계약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은 불태워버렸다. 리나는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고 했다는 다루의 전언을 형부를 통해 들으며 미화 5,000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 그 뒤 홍 회장뿐만 아니라 토미도, 승대도, 이명사도, 오스메도 그 누구도 다루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던 가족들은 당연히 그가 지구상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이미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홍 회장만이 사기꾼 다리를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며 사람을 사서 풀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필리핀 경찰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리핀 경찰은 예산이 없어서 굳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범죄인 수사나 실종자 수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 회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홍 회장의 돈이 입금된 계좌는 어렵사리 찾았다. 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 사망한 어느 촌부의 이름으로 홍 회장이 송금하기 불과 이틀 전에 개설된 것이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고 5만 불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인출해 갔는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은행 관계자들이 무관심한 표정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이어령 작가가 말했습니다. 범죄자는 자기 지문을 말소하려고 고민하는 자요. 예술가는 자기 지문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다. 어느 날 원규는 대학 선배 장순섭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독립하기 전에 잠시 장 사장의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후에도 장 사장과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지만 이문식과는 대학 동기이기 때문인지 그는 어느 쪽 입장도 거들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 윤 사장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이문식 사장이 추석을 한국에서 지낼 예정이라며 부산에 와 있네. 그런데 자네하고 얽힌 문제를 풀고 싶다며 나한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네 선배님 괜찮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녁을 다 함께 하기로 하여 원규가 예정보다 5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영도대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커피숍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문식, 심종하 그리고 장순섭 사장이 벌써 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A대학 동기들이고 원규의 선배들이다. 이문식과 장순섭이 얘기를 나누는데 곁에서 심종하는 뚱한 얼굴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다. 원규가 자리를 잡자 서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문식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선 나와 심 사장은 고승대하고 같은 편이 아니니 그 점 오해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냥 중립이야.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일부러 말을 느물거리면서 여유를 부렸지만 그가 쓸데없이 거짓말부터 늘어놓자 원규는 속으로 실수를 금치 못했다. 이문식의 눈빛은 칩칩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불길해 보였다. 한때 원규는 고향 선배이자 대학 선배인 이문식에게 호의를 보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속에 의문수를 가지고 있는 소도둑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니 고맙네. 자, 그럼 내 지분과 신 사장의 지분을 모두 자네가 인수하되 인수가격은 이것이 중요한데 현재 동종업계의 우리 회사 규모를 감안하면 대충 3억 원 정도로 추산하여 정하세. 원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약간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우선 심 선배의 지분은 고승대와의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속 적자 상태여서 부채가 많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이 선배님과 승대의 더미들이 회계 실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추산하여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계 실사를 한 후에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인수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일을 그렇게 불편하게 진행하려고 해. 실사하려면 회계사 고용해야 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회계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대충 추산하여 매듭 짓기로 하세. 그래 윤 사장, 이 사장 말대로 하여 빨리 끝내세. 그리고 내 지분도 자네가 사서 나도 좀 빼줘. 심종화가 옆에서 이문식을 거들었지만 원규는 허튼 수작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염증이 났다. 비열한 사기꾼들. 이런 인간들이 사회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비열한 사기꾼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고차를 팔면서 그 차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3년 전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에도 이 선배님 멋대로 작성한 엉터리 재무제표에 속아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실사하지 않고 지분을 인수하라고요? 실사를 하지 않는 한 지분 인수는 없습니다. 어허 이 사람. 이문식이 웃는 얼굴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아까보다 흐릿해졌고 눈빛도 흔들렸다. 그의 눈 속에서 먹고 튀려는 더러운 벌레가 득실득실 기어다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였다. 네 사람 주위에 어색하고 막막한 침묵이 감돌았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겠어. 종아야, 그만 가자. 하고 이문식이 살며시 심종아의 팔을 잡고 일어섰다. 요령 부득인 머리에서 아무런 분별이 서지 않는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우거지상이 된 얼굴로 이문식의 뒤를 비실비실 따라갔다. 원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문식이 그를 속이려 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 전에 그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에 대해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장 사장이 맥이 빠진 듯 후 하고 한숨을 쉬면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해걸음 무렵의 부산항은 부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부유스름한 구름 아래로 새들이 나불거렸고 옅은 해무가 바다 위를 침울하게 흐르고 있었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의 가랑이처럼 살짝 벌어진 창문 사이로 갈매기들의 울부짖는 까슬까슬한 소리가 비린내를 묻혀왔다. 2012년 12월 초 한국에서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OSC 사무실에 마리셀과 마리오가 법원 집행관과 함께 나타났다. 1년 전에 고소했던 회계자료 열람 청구 소송을 필리핀 법원에서 받아들여 영장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OSC의 사장 헬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대부에게 전화를 했다. 파블로, 지금 어디 계세요? 마리셀이 셰립을 데리고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말에 마닐라 시내에 있는 인트라모로스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던 파블로가 펄쩍 뛰었다. 뭐라고? 알았어. 지금 사무실로 갈 테니 그 작자들한테 회계자료 넘겨주지 말고 버티고 있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문을 아침에 일이 있어서 잠시 열어놓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알았어. 황급히 골프를 중단하고 라커룸으로 서둘러 가면서 이문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음만 반복되었다. 그 시각에 이문식은 미얀마에 가 있던 고승대, OSC 사무실에 있던 심종화와 심각한 어조로 그룹 통화 중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잠시 뒤 사무실에 도착하여 주위를 둘러본 더미 파블로는 아연실색하여 갑자기 몸이 딱 굳었다. 셰립의 보호와 감독 아래 마리셀과 마리오가 회계 자료를 부지런히 복사하고 있었고 셰립 뒤에는 헬렌이 공포에 질려 조개 껍데기처럼 입을 꼭 다문 채 파리하게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는 심종아도 전전긍긍 열이 박빙의 겁먹은 모습이었다.